처음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이런 녹화를 처음서부터 의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이러신 건 절대 아니죠. 물론이죠. 예. 네, 물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그 보수 언론, 승부 언론들이 그렇게 뭐 왜곡하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연히 이렇게 관계를 갖고 접촉을 하시다 보니까 네. 무슨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 상황이 되면은 더 이상 이걸 놔두면 안 되겠다. 뭐 아까 언뜻 말씀하실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이 양반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녹화도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이미 뭐 언론에서도 누누이 이제 제가 인터뷰할 때 밝혔던 내용인데요. 예. 1차 접견이 성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네, 그러니까 이제 1차.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대면한 거는 이제 취임식 당일 저녁에 신라 호텔에서 있었던 국빈 만찬. 네. 그때 이제 대통령 내외는 처음 뵀던 거고 대면했던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난 6월 20일쯤에 네. 1차 접견이 1대1 접견이 성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한 2시간 37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시간 37분 동안 저하고 독대를 한 거죠. 많은 대화를 나눴죠. 2시간 넘게 대화를 했으니까. 주된 대화 소재는 정말 뭐 그 카톡 메신저 대화 내용처럼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북한 문제, 뭐 망라해서 가족, 부모님 이야기, 뭐 모든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예. 이제 한참 저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홈그라운드잖아요. 예. 나는 거기 방문한 손님이고 접견자고 그게 그때 코바나 컨텐츠 그 코로나 사무실은 컨텐츠 사무실에서 예. 있었던 일인데 어디선가 김 여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나하고 예. 대화하는 도중에 예. 우리 저기 대표님하고 저하고 거리뿐이 안 됐어요, 바로. 예. 근데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받으시더라고요. 받는데 뭐 이제 보니까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는 통화 내용이었어요. 예. 뭐 스피커폰을 틀어놓은 게 아니라서 내가 정확하게 워딩이 다 내 귀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들려오는 그 정도 소리로도 감지가 되고 또 여사께서 입으로 또 맞받아치는 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하는 예. 정말 충격을 먹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뭐냐면 제안을 하고 권유를 했던 영부인상은 예.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네. 소수자를 돌보고 고통받는 사람들, 네. 사회 사각지대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인을 해주고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말 거기 올인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내 주문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런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진 영부인이 막 너무 이렇게 나대듯이 이러면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만 해주면 점수를 주고 의혹이 점점 풀릴 거다. 예. 그렇게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내 앞에서는 너무나 태연하게 인사청탁을 그냥 인사청탁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렇죠. 대통령도 사실은 그거는 참모들하고 논의하고 하는 부분인데 인사청탁을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 그것도 뭐 귓속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 그냥 보란 듯이 심각하다고 여겼죠. 예. 그리고 뭐 나머지 얘기는 뭐 표정 관리하느라고 내가 혼났죠. 그 당혹스러움에 예. 태연하게 내가 또 대화를 이어가야 되니까 예. 일반 사람들의 정서라면 그런 전화가 오면 제 나중에 앞에서 통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통화를 한다거나 예. 밖에 나가서 받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각인돼서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인지력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 오히려 나한테 보란 듯이 내가 이렇게 권한이 있습니다 하는 과시하는 듯한 느낌을 오히려 받았죠. 오히려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 거의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혼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목사잖아요. 네네. 구약 성경에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점을 치듯이 앞날을 내다보는 게 점을 치는 게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하는 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이제 내 사명을 딱
결정을 하고 네. 다음에 혹시 접견이 성사돼서 예. 대면을 하게 되면 네, 네, 네. 뭔가 증거 채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 제가 예. 생각을 해서 네. 1차 접견이 끝나고 나서 이명수 기자한테 이제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이명수 기자를 그 전에 내가 귀국하자마자 네. 서울의 소리 부근에 이렇게 삼겹살집에서 그 서울의 소리 작가와 함께 세 사람이 만났었어요. 네. 미국에서 오자마자 이명수를 찾았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예. 이명수 기자는 또 김건희 여사 녹취록 때문에 예.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 먼저 만난 상황이었고 3월 달에 예. 그냥 3월 달이었어요. 취임식 하기도 전 하기 전에, 얘기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명수 기자를 부른 거예요. 이게 1차 접견 하시고 나서. 접견하고 나서 불러가지고 내가 조심스럽게 보안을 내가 당부하면서 네. 이런 걸 내가 목격했는데 예. 이거는 좀 심각하다. 예. 증거 채집을 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녹음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녹음기는 편집이 되거나 그것도 위조가 돼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카메라 촬영이 좋겠습니다. 네, 네. 알아봐라 그랬더니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몰카 종류가 넥타이도 있고 예, 안경도 맞습니다. 있고 예. 만년필도 있고 손목시계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성직자인데 어떻게 몰래 카메라라는 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뭐 전자는 시계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중국 제품을 사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아무나 그런 제품들은 막 쉽게 살 수 있는 모양이죠. 살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2차 접견할 때 그걸 차고 들어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날은 한 30분 정도 접견을 했죠. 예. 왜 30분 접견했는가 하면 나중에 뭐 선물 이야기가 나올 때 나오지만 저 말고 제 다음에 접견자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있던 사람들. 예. 좀 궁금한 게 네네. 예, 대통령 영부인이 네. 그러면은 이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본인 개인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접견하고 만나 계속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예. 청와대를 안 들어갔잖아요. 네. 청와대를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 뭐 관저가 따로 있고 영빈관도 따로 있고 뭐 제2부속실도 따로 있는 시설인데 거기를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예. 또 한남동 관저도 아직 수리하기 전이니까 완공되기 전이니까 커머너 컨텐츠 사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저와 사저를 구분하는데 대통령에게는 사저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도 관저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저입니다. 이렇게 명칭을 해야 됩니다. 서초동 관저, 한남동 관저. 커머너 컨텐츠는 임시지만 영부인의 업무를 보는 하나의 공간. 그런 영부인의 부속실을 대신할 수 있는 네. 업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공식적인 접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용산의 그 소위 말하는 대통령 부속실 직원들이 거기 나와서 다 근무하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늘 커머너 컨텐츠 사무실 안에 거기에 이제 양 비서가 근무하고 있고 여사의 책상은 없고 그냥 길쭉한 이게 접견 테이블 하나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접견을 하는데 공간이 좁아요. 근데 이제 맨발 벗고 다니는 이런 구두를 신고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양말로 들어가면 슬리퍼를 실내화를 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접견을 하는데 공식 접견인 거죠, 사실은. 제가 뭐 사적인 접견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 문제나 이런 거를 뭔가 의견을 전하고 상의를 하고 그게 대통령에게 또 조언이 되고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 접견인 자리였죠. 허바나 컨텐츠라는 그 회사 그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없어지고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관저처럼 사용되는 건가요? 제가 그 여직원 2사람을 봤을 때 봉화마을에 참배를 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뭐 6명이 쫙 그 노무현 대통령 김 여사가 참배 갔을 때 뭐 체격이 크신 여성이 막 이슈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성들 중에 2명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커머너 컨텐츠
영부인의 개인 회사 직원이 예. 대통령실 정직원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여사의 그 이제 수발을 들어주고 이제 수행을 하듯이 아주 측근 비서인데 예. 이분들이 이제 이 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예. 대통령실 정직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속실을 없앤 게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요. 없앴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 지금 3단계에 걸쳐서 시스템이 붕괴가 된 겁니다. 네. 3단계. 첫째는 청와대에 안 들어간 그 자체가 1차 시스템이 붕괴된 그렇죠. 것이고 예. 2차 시스템은 제2부속실을 없앤 거,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을 없앤 거, 예. 그다음에 감찰실을 없앤 거. 예. 민정수석실 안에 뭐 감찰실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별도로 특별 감찰실이 있기도 했는데 그동안 예. 역대 정권들은 아무튼 이 세 가지 중요한 기구를 없애다 보니까 예. 대통령실에 420명의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의 모든 권한을 김 여사가 자기에게 집중화하고 네. 사유화하고 독점화해가지고 이 모든 여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검증이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도 국민들의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각지대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부속실도 없애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내조를 하는 게 어떤 영부인의 역할인데 네. 내조와 그다음에 일정 부분 조금 뭐 이렇게 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나 어떤 봉사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정도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국정 전반을 대통령하고 똑같이 동급으로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는 얘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붕괴돼서. 네네네. 자 그러면은 만에 하나 불온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갔었다. 그게 총이었다. 그랬을 경우 물론 총이었으면 잡혔을라나도 모르겠는데 네. 그랬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뒤로 혹시 경호실 문책이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저기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바로 경호실장 문책에서 날리고 그 밑에 실무자들 다 날려야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날릴 거죠. 수가 없죠. 예. 충암고 뭐 이제 선후배 관계이고 그런 걸 떠나서 경호실은 이 모든 내막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예. 선물 가지고 들어가고 누가 청탁을 하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혹시 더 큰 게 터질까 봐. 그럴 수도 있죠.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도 있고. 예.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예. 우리 대표님 같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이제 대통령실 경호 시스템이 뚫린 게 아닙니다. 왜 뚫립니까? 문재인 시절에 대통령 청와대 경호원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처장이나 이런 간부들만 바뀐 거지. 그렇죠. 그러면 뭐가 문제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대통령실의 경호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에서 탈출을 한 겁니다. 밖으로. 탈출한 거죠. 예. 사인도 만날 수 있고 예. 선물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용이로워지는 거고 예. 또 저를 스페셜하게 생각하셨다면 뭐 이제 2시 접견하는 아무개 목사님이 오면 대충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설렁설렁 해라. 뭐 이렇게 주문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분은 뭐 믿을만한 분이다. 그리고 뭐 이제 원래는 거기 들어가려면 그 신발을 벗는 곳에 투명한 유리 어항 같은 게 있어요. 모금함 같이 아크릴인지 유리인지 거기에다가 핸드폰하고 이런 거를 집어넣고 들어가요. 그렇게 집어넣고 들어갔습니다. 1차 접견, 2차 접견 때. 근데 시계, 손목시계는 그냥 시계인 줄 알고 그냥 이제 뭐 전자 손목시계니까 그냥 들여보냈던 거죠. 네. 아마 전자 손목시계가 전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삑삑 소리가 나도 여기에 무슨 뭐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거를 특별히 구분을 못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경호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와대 시절 같으면 제2부속실 따로 있고 경호실 따로 있고 민정수석실 따로 있고 이런 어떤 총무처 따로 있고
이런 여러 부속 기관들이 서로 견제와 이런 외부 물질이 반입이 되면 긴장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저도 네네. 그 청와대를 한 2번 들어가 봤는데 네네. 이거는 뭐 이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 갈 때도 거기는 뭐 항상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은 난 그만두고 그 수석 비서관을 만나는 것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작동을 하게 되면 예. 이런 사적인 만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런 건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걸 스스로 여사가 탈출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감히 그런 걸 지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네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 대통령이라도 나서가지고 네네.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 국정 전반에 얼마만큼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담이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지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네.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이 있는데 네.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직책을 다 밝혔어요, 거의 다. 네, 네. 근데 여기는 누가 근무하는지 어떤 직책을 누가 하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극우 인사들, 뭐 기능직 요원들까지 다 그런 사람들로 채워놓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져가지고 중간에 한번 대폭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한 100명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직도 더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이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태섭 전 의원이 이제 캠프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한테 그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아주 불같이 화를 내더라. 윤석열 후보가. 지금도 현재도 그렇다고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넘버 원이고 윤석열이 넘버 투다. 뭐 이런 대통령이 넘버 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인데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니. 그게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이분화됐고 분산된 것이 맞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 장차관이나 고위직 인사이동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나서 법무부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법무부로 이관됐으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거의 다 좌지우지하고 추천을 해서 이제 또 넘기고 국회 청문회 넘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한동훈 장관은 그것을 김건희 여사와 조율을 하고 코드를 맞추는 거죠. 인사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가 이제 심각하게 된 거고 권력이 이분화되고 분산화가 됐다는 거. 그다음에 뭐 명확하게 드러난 건 사실은 아니지만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은 지금 목사님의 어떤 이런 그 폭로 이런 거를 보고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한 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권력을 대통령과 여사가 균등하게 이분해가지고 지금 저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건 참 나중이라도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 것이 최서원이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권력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게 제일 탄핵 사유였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원 최순실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를 넘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 비선 실세였지. 비선. 그리고 이제 YS 김영삼 때 그 차남 김현철 씨도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나름대로 비선 실세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게 어떤 친한 비뇨기과 의사의 녹취에 의해 녹음게 공개가 돼가지고 이제 교도소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어떤 대통령 밑에서 비선 실세를 하는 게 아니라 독점화하고 자기만의 권력을 독립화한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뭡니까? 대통령실의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에 대통령의 일일 동정이 올라갈 때 여사 대통령이 7장이 올라가면 여사는 16장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확률이 그거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선명하게 메인으로 나오고 대통령은 희미하게 나오거나 네. 코딱지만하게 나와가지고 동그라미를 쳐서 숨은 그림을 찾아야 될 정도로 인풋과 아웃풋을 영부인이 인풋이 되고 대통령의 사진이 아웃풋이 돼서 흐리게 처리가 되는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좋은 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적해 줄 사람이 대통령실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독재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현직 대통령 치하에서 영부인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정말 처음 들어볼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이제 그렇게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문제를 네네. 레거시 미디어, 소위 말하는 조중동 이런 네. 언론들이 아예 무시를 하고 보도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안 하고 또 단지 요즘 들어서 조금 칼럼 뭐 이런 식 칼럼 사설 이런 거를 조금씩 보도를 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그 보도하는 태도도 아직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렇게 이런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자중해라 뭐 이 정도예요. 보도하는 태도가 이게 사법적으로 뭐 그 청탁행위 방지법 뭐 이런 거에 위반이고 뭐가 이 부분이 어떻게 사법 처리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는 언론을 못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언론의 현재 상황? 레거시 미디어들은 지금 현 정권이 명백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권력이라는 이유 때문에 묵인하고 두려워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방치하고 심지어는 측면 지원까지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자기들 입에 풀칠하려고 어떤 당근 먹으려고 기득권 누리려고 뭐 국가, 대기업, 뭐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그런 카르텔이 작동한다 해도 대통령 부부가 저 지경이 됐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충고도 안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동조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측면 지원하고 이런 것은 심각한 거고요. 뭐 사설에서 뭐 여사는 사저로 가라 뭐 이런 얘기 나왔다고 들으셨죠? 맞습니다. 어떻게 취재 수첩이나 취재 기사도 없이 사설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취재 수첩이라도 해놔야 맞는 거죠. 저는 지금 YTN이라는 실명을 거론할게요. 괜찮습니다. YTN에서는 저를 카메라 인터뷰를 2시간 동안 해놓고도 현 정권이 무서워서 내보내지 않고 있어요. 아 인터뷰 했는데도. 그리고 JTBC는 이 시리즈가 나가고 있는 동안에 하도 그냥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해줬어요. 원래는 안 하기로 저희가 이제 결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리즈가 4탄이 나가는 동안에 타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다가 이걸 우리가 나가는 방향으로 틀어버리거나 방해를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를 했는데 하도 JTBC가 요구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악마의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악마의 편집을 했느냐. 이명수 기자가 내 부탁을 받고 선물과 카메라 장비를 사줬다고 그러는데 서울의 소리측에서 사주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내가 이런 인사청탁하는 걸 목격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내가 이게 카메라 촬영하게 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은 다 잘라내고 여사가 뭔가 잘못하면 계획적으로 찍으려고 했다는 거로 짜집기를 해서 보냈는데 겁이 나니까 그것마저도 언론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내리라고 막 압박을 가하고 했잖아요. 그마저 영상이 올라가니까. 지금 그 영상이 내려갔나요? 그럼? 뭐 관심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올라갔든 내려갔든 그래서 굉장히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담당 여기자한테. 그랬는데 그리고 뭐 SBS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 극우 매체들이 저희 집도 막 찾아오고 내가 이제 연락을 안 받고 무시하니까 저희 집에도 진을 치고 취재진들이 엄청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취재한 이 권력에 이분화되고 분산화된 이런 거를 보완 취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를 깎아내릴까, 저에 대한 흠집을 낼까, 그다음에 제가 해왔던 공익적인 그런 활동을 폄훼할까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취재하러 다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집에 가도 우리 집에 간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강연을 갔던 장소까지 찾아간 거예요. 즉석 인터뷰를 요청해가지고 당황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뭐 제가 그 운영하는 학술원이나 NK비전 2020 단체가 있었던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앞에 오피스텔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미 매매를 하고 팔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가고 다 그냥 저를 뒷조사 하고 그러니까 네. 목사님을 디스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뭐 저를 뭐 이렇게 좋게 보도하려는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하죠. 저도 촉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일들을 이 정권에 야합하고 정권에 충견이 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국내 언론이 이러니까 해외 언론과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해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인가요? 거기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영국에 가 있을 때 그 적나라한 정확한 보도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포탈 문제, 뭐 주가 조작, 표절, 성형수술 이런 걸 다 언급을 했잖아요. 언급을 해가지고 그 보도가 데일리 메일에 나갔다는 보도를 세계일보가 했는데 하루 만에 그걸 내려버리게 만들었 정도로 지금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서글프죠, 사실은. 네, 서글프죠. 저희도 사실은 저도 이제 언론 이제 인터넷 언론 굿모닝 충청이라는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저희한테는 그런 뭐 압력이 들어와서 그걸 내리거나 이래본 적 없습니다. 금방 목사님 말씀하신 데일리메일 뉴스 저희가 그대로 보도를 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아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아마 해결을 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근데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방식이 이제 어떤 식이 될지 진짜 김건희 여사를 조중동이 말한 대로 사저로 나가라고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그 뭐 조국 전 장관이 SNS에 뭐 비슷한 얘기를 앞으로의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김건희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이제 저 용산 대통령실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 사진이 없어졌어요. 철퇴를 맞고도 그런 짓을 반복하면은 이거 진짜 바보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것을 터뜨릴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인간적인 연민과 그래도 저는 목회자와 어떤 영부인의 그런 관계가 개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사로운 생각을 했다면 이 사건을 이렇게 제보를 안 했겠죠. 이런 걸 만들지도 않았고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3년 반 동안의 임기를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정 쇄신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일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런 걸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망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터지고 보도가 나간 둘째 날 찌라시가 돌았어요. 찌라시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용산 기자들 사이에 이 찌라시가 배포가 됐는데 항상 그런 식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용산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으면 찌라시부터 뿌리는 겁니다. 뭔가 밑밥을 까는 거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와 당사자만 그러니까 나와 여사만 아는 카톡 내용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초안은 여사가 잡은 거야 이게. 그래서 뭐 나를 모함하고 음해하는 내용이죠. 그거를 대통령실 기자들이 저한테 보내주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러 사람을 알아요. 대통령실 그 기자들을 마침. 그래서 단체방도 보여주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크크크크 하면서 기자들 사이에도 이거 뻔한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막 웃는 장면도 나오고 335 자기들만의 어떤 단체방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결심을 했어요. 아,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눈 가리고 아웅하고 공작금 받았다, 북한 지원금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너무 유치해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자정 능력도 없고 뼈를 깎는 쇄신의 능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탄핵이나 퇴진운동을 해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진 사퇴가 정답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탄핵을 하면 정치권도 시끄럽고 오래 걸리고 그게 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인용이 될 때까지 오래 걸리고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좋지요. 그러나 국민들만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진 사퇴 하겠습니까? 함정 취재 이건 함정 취재다. 그래서 보도 가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매도를 하고 목사님 개인 신상의 어떤 막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찾아내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공격을 해서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이런 보도를 아마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께서 처음에 우리 최재형 목사께서 처음에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이렇게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충원을 하셨을 때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 야기되게 됐을 때는 아마 충심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남기는 대통령 임기 3년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국제 정세는 지금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경제 맞습니다. 상황도 안 좋고 국민들이 더 이상 받아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빨리 이걸 제자리로 원위치로 돌아와라라고는 차원에서 어떤 경고, 이렇게 쇼크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도 좀 하셨는데 그게 지금 거꾸로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네, 자진 예, 예. 사퇴하는 게 답이다라고 네, 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